무채색의 남자. 그는 살아있되 살아있다는 감각이 없었다. 이름은 민서진. 나이 38.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며 겉으론 평온했지만 아침이 와도 눈이 떠지지 않았고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서진 씨는 성공했잖아요.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안다. 자신은 언제나 한 발자국 무엇인가를 놓친 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감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말을 아꼈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 그는 한 번도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고요한 찻집. 그곳엔 사주 상담이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붙어 있었다. 장난처럼 생년월일을 적어내자 낡은 한복을 입은 상담가는 한참을 침묵했다. 희한하네요. 이 사주는 용신이 없습니다. 용신이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입니다. 기운을 다스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본질이죠. 당신의 사주는 오행은 고르게 있지만 그중 무엇 하나도 균형을 이끄는 힘이 없습니다. 서진은 피식 웃었다. 그래서요? 그게 사람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요? 삶이 텅 비워집니다. 성공은 해도 만족은 없고 사랑은 받아도 온기를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가 늘 느끼던 알 수 없는 결핍. 그것의 이름이 용신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오래된 책장을 열었다. 고등학교 때 써둔 시집 한 권. 그땐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자신도 몰랐던 그리움 같은 무언가가 밀려왔다. 며칠 후 회의차 방문한 작은 갤러리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다. 조용히 붓을 들고 작업 중인 그녀 이름은 하윤. 붓끝을 따라 흐르던 잉크처럼 그녀의 기운은 서진에게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림 좋아하세요?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익숙하지 않은 걸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낯설수록 진짜 감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서진에게 다른 언어처럼 들렸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무언가의 냄새를 맡은 듯했다. 희심의 그림자. 하윤을 처음 만난 날 이후 서진은 이상하게도 그녀가 그려낸 그림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 붓끝이 지나간 흔적 속에는 분명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정을 감각으로만 기억해온 서진에겐 그림이 처음으로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하윤은 회사 근처로 일부러 찾아왔다. 여기 커피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았고 서진은 묘하게 거부할 수 없었다. 서진 씨는 무슨 색이 좋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땐 회색이 편했어요. 감정 드러낼 필요 없으니까. 그 말에 하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자기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색연필로 그린 작은 일러스트가 있었다. 여기 이 색. 회색처럼 보이지만 푸른색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서진 씨도 그런 사람 같아요. 겉은 무표정한데 안엔 흐르지 못한 감정이 잠겨있는. 그 순간 서진은 가슴 한편이 뜨끔했다. 그녀는 지금 그의 결핍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서진의 사주는 오행의 균형은 갖췄지만 그 흐름을 조절하고 완화해줄 용신이 없다. 즉 다 있는 듯 보여도 중심이 없는 팔자. 그래서 그는 안정감이 없었고 감정은 있으되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채로 갇혀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달랐다. 그녀는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했고 말보다 눈빛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사주에서 말하는 희신이란 거 아세요? 희신? 용신이 없을 때 대신 사람을 살게 해주는 기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엔 사랑일 수도 있대요. 그녀의 말에 서진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폴더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쓰다 만시를 찾았다. 나는 무엇도 갈망하지 않았다. 갈망하면 그 끝이 고통이 될 것을 알기에. 하지만 지금 나는 고통보다 갈망을 택하고 싶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깨달았다. 하윤은 지금 그의 삶에 밀려온 희신의 그림자였다. 용신이 없는 사주에 찾아온 첫 번째 흐름.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색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의 사주에 처음으로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잃은 시간. 이 색 기억나요? 하윤은 서진 앞에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한 회색 바탕 위에 아주 미세한 붉은 빛이 번져 있었다. 처음엔 회색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건 아주 옅은 선홍이에요. 사람 마음 같아요. 겉은 무채색인데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게 남아있죠. 그 말에 서진은 시선을 피했다. 하윤과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자신 안에 닫아두었던 방 하나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윤은 물었다. 서진 씨는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눈물이 난 기억이 울었다는 장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눈앞에 어지럽게 흩어진 사진들이 보였다. 책장 위에 쌓아둔 과거의 상자들이 넘어진 것이었다. 그중 한 장. 어린 시절의 서진과 아버지. 무표정한 서진 옆에서 아버지는 냉담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들이쉬었다. 사진 속의 표정은 지금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다. 서진의 사주는 인성이 매우 약하거나 부재한 구조였다. 인성이란 보호와 교육, 위로와 내면의 중심을 뜻한다. 어릴 때부터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법도 타인을 감싸는 법도 알지 못한다. 그는 늘 침묵으로 방어하고 거리로 자기를 지켜냈다. 며칠 후 하윤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아버지랑 어떤 기억이 있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건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어떤 표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작은 공방에 찾아가 하윤이 남겨둔 그림들을 한참 바라보다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의 손끝을 통해 그걸 배우고 싶어졌다. 그 순간 그의 사주에 없던 인성의 기운이 처음으로 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에게 감정의 거울이었고 지금 그 거울은 서진 안에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균열, 그리고 불의 기운. 서진은 요즘 이상할 정도로 자주 웃었다. 무표정이 기본값이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스며들었고 그의 직원들도 낯설어하면서도 안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중심엔 하윤이 있었다. 그녀와의 시간은 따뜻했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의 침묵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 전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와줄까? 서진은 선뜻 물었다. 하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근데 서진 씨는 몰랐으면 해요. 뭐? 이번 전시 사실 제 전남편이 주최하는 공간이에요. 그 말은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떨어졌지만 서진의 가슴 속엔 묵직한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뒤 전시장 오픈 전날 서진은 우연히 그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겉으로는 매너 있고 침착했지만 서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조용히 말했다. 하윤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말 한마디는 서진 안의 불균형한 오행 중 불의 기운인 질투와 분노, 내면의 충돌을 뒤흔들었다. 그의 사주는 본래 화의 기운이 약하고 수의 기운이 강했다. 냉정하고 차분하지만 뜨겁게 치받을 감정엔 취약했다. 그날 밤 그는 전시장을 찾지 않았다. 하윤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감정이 아닌 반응처럼 그는 과거처럼 감정을 차단했고 침묵으로 돌아가 버렸다. 다음 날, 전시 마지막 날, 하윤은 작업실에서 그를 마주했다. 왜 안 왔어요? 기억하기 싫은 장면에선 빠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뒤엉켜 있었다. 하윤은 물끄러미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는 지금도 도망치네요. 용신이 없다는 게 늘 혼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감정을 꾹 눌러 삼키지 못했다. 당신까지 잃게 될까봐. 그 한마디가 마침내 터졌다. 불의 기운이 약한 사주는
때론 감정이 쌓이다 터질 때까지 인내한다. 하지만 폭발한 후엔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유는 눈물을 흘렸고 서진은 조용히 홀로 전시장 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그가 보지 못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회색 위에 서서히 번지는 연한 불빛.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실루엣. 그건 하윤이 그린 서진의 모습이었다. 비어있던 것은 팔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서진은 요즘 잠이 들지 않았다. 낮에도 밤에도 같은 꿈을 꿨다. 황량한 아스팔트 길 위에 자신이 홀로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꿈. 그가 다시 사주 상담소를 찾은 것은 그 꿈을 일주일 내내 꿨을 무렵이었다. 노인은 한참 사주지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물었다. 요즘 어떤 감정이 제일 자주 드십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한 단어가 입술을 뚫고 나왔다. 두려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용신이 없다는 건 삶에서 기댈 기운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감정도 관계도 삶도 절제하려 하죠. 결핍을 안 느끼려면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제일 빠르니까요. 그 말은 서진의 내면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 절제가 쌓이면 결국 마음이 스스로를 감옥 삼게 됩니다. 당신은요, 용신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용신이 될 기회를 거부해온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정수리에 물을 끼얹은 듯 서늘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삶이 공허한 건 팔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조차 이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었다. 서진은 처음으로 하윤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말은 짧았고 표현은 없었고 그녀가 보낸 긴 문장에 그는 늘 단답형으로만 답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하고 있다는 척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하윤의 전시장을 다시 찾았다. 사람들은 이미 빠졌고 공간은 고요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가 그렸던 그림 앞에 섰다. 붉은 빛이 서서히 물드는 회색. 그 그림의 제목이 마치 지금의 자신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스스로 사주를 해석해보기 시작했다. 용신은 없었다. 하지만 기운은 살아있었다. 목은 넘치고 수는 깊고 금은 날카롭다. 하지만 그 기운들을 하나로 묶을 불 중심이 없었다. 그 불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운명이 아닌 선택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하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남겼다. 나는 지금 비로소 나를 태우는 중이에요. 당신이 내게 온 건 용신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보고 싶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사주 속 비어있던 중심이 조용히 흔들렸다.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스스로 만든 불씨였다. 불꽃이 깃든 밤비가 내리던 밤, 서진은 다시 하윤의 작업실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몇 분을 망설이고 나서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문이 탁 하고 열렸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경계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늦었죠? 아니요. 지금이 가장 맞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에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진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작업실엔 은은한 분냄새와 마른 캔버스의 먼지 향이 섞여 있었다.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대화보다 뜨거웠다. 서진은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손끝이 먼저 닿은 건 그녀의 뺨이었다. 떨림. 그 떨림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의 심장으로 번졌다. 내가 많이 모자랐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하려고 온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그녀의 입술을 조심스레 맞췄다. 처음엔 머뭇거렸고 이내 격정으로 바뀌었다. 감정은 눌러왔던 시간만큼 폭발했고 입술은 서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었다. 하윤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자 서진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그가 한 번도 스스로 만져보지 못했던 자기 감정의 온도를 꺼내는 듯했다. 불 꺼진 작업실. 살같이 닿고 온기가 섞이고 둘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온몸으로 말하고 숨결로 기억을 새기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몸이 이렇게 따뜻했는지 몰랐어요. 나도요. 누가 날 이렇게까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들의 몸짓은 조급하지 않았다.
오래 굶주린 감정이 천천히 깊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의 사주에 없는 불의 기운이 처음으로 진짜로 타올랐다. 이건 단지 육체가 아닌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용신이란 팔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 둘은 아무 말 없이 잠들었고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한 줌의 불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람이 용신이 될 때,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이 달라 보였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계절의 색감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처음으로 붉은색 셔츠를 입고 거울을 봤다.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유는 작업실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선은 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색은 더 깊어졌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그릴 수 없는 그림 같아요. 변화하는 중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의 회사에 큰 문제가 터졌다. 파트너였던 부동산 재무팀장이 고의로 자료를 조작했고 그 여파로 투자처 한 곳이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서진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그는 회의실에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서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하윤의 작업실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떠나 있었다. 서진 씨, 나는 당신의 불이 되고 싶었지만 용신이 되진 못하겠어요.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또 언젠간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기에 내린 결정이에요. 편지를 쥔 채 서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결핍을 채워주던 존재였고 처음으로 살아보고 싶게 만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유는 자신을 그의 용신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데까지 이끌어주고 떠났다. 서진은 밤새 작업실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봤다. 그 벽엔 오래전 하윤이 그려놓은 흔적 하나가 남아있었다. 불꽃 하나. 붉은 점처럼 작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용신이 없던 나는 누군가를 통해 나를 찾았고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나로서 살아야 해.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공중에 퍼졌고 그의 눈가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용신이란 누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일 뿐. 그 이유를 만들어준 그녀는 떠났지만 그가 살아가는 중심은 이제 그 자신의 선택이었다. 용신은 결국 나였다. 시간이 흘렀다. 서진은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혼자였지만 고요했다. 하윤과 연락은 오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붉은 셔츠를 자주 입었고 버릇처럼 음악을 들으며 출근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거리가 좁아진 것이라고. 어느 날 그는 사주를 다시 꺼냈다. 지금도 여전히 용신은 없었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결핍이라 부르지 않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모자란 자리는 관계가 채워주고 그 관계가 떠난 후엔 기억이 스스로를 살게 한다. 그날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짧은 글을 적었다. 그 글은 마치 시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용신이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기운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안다. 그 사람은 내 용신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품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 글을 저장한 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포스트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용신이 없는 사주로 살아낸 기록.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빛은 은은하게 붉었다. 마치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불의 기운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물들이는 것처럼. 다음 이야기는 사주팔자에 정제도 편제도 없는 남자. 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